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지하철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여성은 오랜 기간 따돌림을 당해 왕따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택시기사에게 난동을 부린 승객들의 모습을 담은 제보 영상을 공개합니다. 영상에는 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어머니를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하려 한 30대 아들이 구속됐습니다. 이전에 부모가 당한 사고에 대해서도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술집에서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뾰로롱! 아유,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말이죠. 이 사건 반장하기 직전에 선거 방송 이 연설이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사건 반장 안 하는가 보다 오늘 또. 그래서 별로 지금 몇 분 들어와 계십니까? 1,400분 들어와 계십니다. 아, 빨리 좀 들어오시라고 좀 해주세요. 네, 선거 뭐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합니다. 사건 반장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들어오십시오. 아, 그래요. 네. 아이고, 선거 중요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방송 되실 뻔했어요. 예,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시작하죠. 아, 오늘도 드릴 말씀 정말 많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참 길고도 길었습니다. 오늘 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 확정됐습니다. 성매매, 알선, 해외 원정 도박 등 혐의죠. 민간 교도소로 이감이 돼서 2023년 2월까지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음주운전 반복한 사람, 이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이게 위헌이다 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오후에 몇 시간 전에 나왔습니다. 윤창호법도 효력을 상실하게 됐는데요. 이미 지난해에도 비슷한 결정이 있었는데 이게 법리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국민 법감정과는 좀 괴리가 있어 보이는데 말이죠. 자, 이거는 일단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먼저 출연자부터 소개해 올리죠. 자, 이수진 기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말이죠. 저희가 또 소개해드려야죠. 매주 화요일 저녁, 합창단 연습하느라 본방 못 봐 미안해요 하신 성인수님, 아이고 별 말씀을요. 월수목금 보시면 되죠. 자, 이번 기간 동안 사건 반장 덕에 지루함을 달랬어야 하신 김정임님, 유기정님, 이원희님 모두 사랑합니다. 그리고 모두 사랑한다는 말 뻥인 건 알지만 그래도 듣기 좋아요 하신 방사라님, 뻥이라뇨. 제 진심을 정녕 몰라주시겠습니까?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6시 내 고정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 바로 시작하죠. 만취 화물차 냅다 인도로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화물차 한 대가 휘청거리면서 휙 달려오죠. 지금 곧바로 인도 위로 저렇게 올라가서 행인을 들이받고 또 저 앞에 있는 행인은 몸을 피하는데요. 보십시오. 사고 충격에 짐칸 덮개까지 저렇게 열려버렸습니다. 저런 운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렇죠.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비틀거리던 차량은 저렇게 인도로 돌진해서 지나가던 행인을 들이받아서 정말 이 정말 충격에 결국 사람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저게 오전 11시에 음주운전으로 행인이 숨진 건데 결국 그러면 밤새워서 술을 마셨던 걸까요? 그럴 정도로 생각이 들죠.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 11시인데 이 음주 측정을 해보니까 취소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고 조사를 못 받을 정도로 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인도 가던 분들은 이건 뭐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저런 날벼락이 없죠. 40대 남성이 숨지고 60대 남성 중상에 빠졌다라고 하는데요. 진입봉, 금지봉 이거 4개도 부러뜨리고 이 전봇대와 담장을 들이받고서 차가 멈출 정도였으니까 도대체 얼마나 술을 마셨던 걸까요?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위헌 결정 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런 거 보면 이 국민 법감정에 그게 위헌이다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앵커하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뭐 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제가 갖고 있는 주특기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든지 근절해보자라는 게 가장 큰 연구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 윤창호법이라는 게 이런 거죠. 음주운전을 2번 하면 가중처벌하고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하면 그게 토탈 2회 이상이 되면 가중처벌하는 건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셨는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음주운전과 뒤에 있는 음주운전의 기간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가 있고 앞에 있는 음주운전이 굉장히 경미한 음주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다시 한번 음주운전을 했다는 걸로 가중처벌한다면 형벌의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셨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는 맞는 거겠죠. 우리나라의 공소시효 제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제도를 비교하면 분명히 기간에 이익이 없는 가중처벌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본적인 시각을 좀 바꾸어 본다면 사실 윤창호법도 필요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했는 이 부분은 우리 국가가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음주운전을 하고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그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게 아니라 애당초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수 없는 어떤 물적 장비를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은 대한민국 모든 국가기관에서 경청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쓰레기 투기 항의했더니 점점점입니다. 역시 영상 함께 보시죠. 자, 남성 2명이 가게 앞에 쓰레기 봉지 저렇게 2개를 놓고 지금 돌아갑니다. 딱 봐도 뭐 양이 어마어마하죠. 자, 가게 사장님 바로 나와가지고요. 근처 통신사 직원인 걸 확인을 하고 어이 아저씨 쓰레기 가져가요 했고 일단 군말 없이 가져갔답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얼마 후에 이 남성들 아유 한 입 먹고 그냥 버리려다가 참았어요. 먹지마 완전 맛없어라면서 배달 앱에다가 별점 테러를 저렇게 한 겁니다. 아이고 인간아 뭘 그거 잘했다고 저렇게 복수를. 그렇죠. 복수가 된 거예요. 100ml짜리 쓰레기 봉투를 가게 앞에 당연히 무단 투기하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거 가져가라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요. 투기 버리는 장소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쪽에 가져가서 버리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그 가게를 안 다음에 일부러 전화 주문을 합니다. 사장님이 혹시나 싶어서 계속 주문을 취소하다 결국 받아줬고요. 예. 상당히 싼 금액을 취소한 다음에 저렇게 별점태를 한 겁니다. 하하. 별점을 아마 자신들의 권리 내지 그런 걸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점 하나 이런 걸 주면서 이 가게 음식 맛없다, 서비스 엉망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 인양, 자신이 다 간 것들을 복수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사장님이 상당히 화났습니다. 쓰레기 회수를 가라고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별점 테러를 하느냐. 그래서 별점 테러 이 제도도 사실은 조금 수정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돌아온 대학 축제 후끈입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올스톱됐던 대학 축제 3년 만에 부활. 지금 뭐 난리도 아닌데요. 소시적 모교 축제를 주름잡았던 우리 이수진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가수 싸이가 대학 축제를 찾았다, 학교에서 제시의 공연이 있었다, 이런 기사들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싸이 씨도 떼창을 보니까 눈물이 난다 이렇게 화답을 했고요. 대학생이지만 대학생인 걸 그동안 실감할 수 없었던 코로나 학번들, 이제야 진짜 대학생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반겼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웃픈 상황도 있었는데요. 온라인 수업으로 친구를 아직 못 만든 학생들은 축제에 혼자 가도 되느냐, 혼자 가서도 재밌게 놀 수 있느냐, 이런 쓸쓸한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IMF 터지기 직전에 1996년에 그 축제 상황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버블이 진짜 극에 달했던 때였잖아요. 1996년이면 그때 맥주 3사가 막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던 때였는데 세상에 제가 나온 학교 올라가서 봤더니 온 학교 천지가 다 그 맥주 3사에서 공짜로 뿌렸던 파라솔로 뒤덮인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한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양 변호사님,
저기 싸이 씨 같은 경우 뭐 정말 출연료 뭐 싸이 씨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고액 출연료 이게 다 학생들 등록금이잖아요. 그러게요. 저는 대학 축제에 저렇게 연예인분들이 가는 게 저로서는 좀 상상이 잘 안 가요. 저희처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뭐 대학생들 좋아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저런 장소가 대학교가 다 공개돼 있잖아요. 예. 지역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일정을 알고 다른 데서도 많이 오는 맞습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학생회비 걷어서 초빙한 가수인데 이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재학생들을 우선하는 뭐 티켓을 준다거나 학생증을 보고 앞자리를 주는 경우가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걸 또 제도를 뒤바뀌어서 요즘 또 온라인 마켓들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까? 예. 학생증 최고 20만 원까지 또 파는 사례까지 나왔다라고 아이고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좀 뭐 지역 사회 내지는 주변 어떤 저 대학교가 저렇게 시끄러우면 주변 주민들은 또 피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 이어가죠. 팬심 마케팅 원성 폭발입니다. 사진 함께 보시죠. 자, 책상 위에 가득한 이거 바로 가수 2PM 준호 씨가 광고하는 한 라면 브랜드의 이 포토카드인데요. 이 두 종류의 포토카드를 모아오면 이 준호 씨 사인회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 뭐 이런 이벤트를 벌이고 있는 건데 아니 글쎄 근데 이 카드 2장을 이 모으기가 정말 로또 당첨 수준이라는 겁니다. 어떤 팬은 너무 많이 세상에 이걸 다 샀어. 다 사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거만큼의 라면을 산 겁니다. 그래서 라면 가져가세요. 무료로 드릴게요.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말이죠. 이 기자. 네. 라면 5개 그 묶음 한 봉지에 이 카드가 하나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사인회를 가려면 팔땡이라고 적힌 카드랑 비빔면이라고 적힌 카드 이 2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의 확률형 게임이라면서 원성이 자자한데요. 600봉지를 산 소비자도 이 팔땡이라는 카드가 나오지 않아서 정말 분노를 분노를 혹시 했다고 뭐 합니다. 이 기자도 샀어요? 왜 이렇게 그렇지는 않은데. 말문이 갑자기 화가 막힌 나는 거야?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팔땡이라고 적힌 카드는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카드를 완성해도 추첨에 당첨이 돼야만 사인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인회에서 준호 씨의 사인을 받을 확률이 극히 낮다고 봐야 합니다. 팔땡 화투는 아니죠. 팔땡. 팔땡, 그러니까 팔하고 모 이제 회사 회사인 이름입니다. 거죠. 아 회사 네네. 이름. 네. 아 근데 갑자기 팔땡 그러길래 무슨 뭐 88인 줄 알았어요. 방송에서 지금 무슨 얘기하나 싶었죠. 자, 양 변호사님, 근데 이 라면 회사 측에서는 우리가 뭐 매출을 올리려고 그렇게 잔수를 쓰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다는데. 이게 최근에 사실 이제 게임 아이템들이 이런 식으로 확률형으로 뽑기 위해서 몇 정도의 비율로 하는지를 공개 안 하냐 해가지고 되게 논란이 맞습니다. 많았었잖아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차라리 회사 측에서 공개를 했으면 이런 원성이 좀 덜할 텐데 어쨌든 이 회사 측에서는 확률을 조작한 건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1,500건이 넘게 응모가 됐다라고 밝히긴 했는데 또 저렇게 팬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 반응이 나올 줄 몰라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상을 했었거나 아니면 논란이 일면 다른 방법으로 좀 대응을 해야지 팬 서비스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비빔면 그거 얘기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이어가죠. 인기 폭발 놀이공원 그녀. 이 영상 함께 보시죠. 한 자리에 두분 시 반포즈 예쁩니다. 머리 잡습니다. 옷도 잡습니다. 신발 잡습니다. 양말까지 잡습니다. 머리 신발 양말 다 잡습니다. 노래 잡고 내만 많이 여기는 남아줘나 전주를 좋은 노래 잡고 내만 많이 여기는 남아줍니다. 진짜 전전전전전 제가 저 바본가 봐요. 이게 무려 1,30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는데 어제 처음 봤어요. 저도 제가 사실은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어제 딱 봐서 30번을 돌려봤습니다. 밤새 제가 오늘 좀 늦게 잤는데 잠자리에 누웠더니 전전전전 잠을 못 자겠어. 저 역시 최근에 보고 10번 정도 봤습니다. 리 좋습니다. 더 좋습니다. AMOZON 익스프레스 전전전전전전 제가 좀 따라해봤는데 예. 너무 재밌었어요. 예. 왜 재밌냐 하면 예. 이게 사실은 그냥 랩 같이 하는데
그 놀이공원에 온 사람들한테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야, 너무 저는 마음에 들어서 다음에 방송에 여기 한번 더 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네. 이제 놀이공원에서 그 저런 안내를 하는 주의사항 전달하는 예, 겁니다. 그분이었는데 이 퇴직을 하고 그러니까 저 놀이공원의 어떤 홍보팀 직원으로 채용이 됐다 이래서 이게 지금 뭐 소개가 되고 있는 건데 약간 저는 이게 그 신바람 이박사 아시죠? 그렇죠. 예. 원숭이 나무에 올라가 몽키 매직 나 진짜 그 생각 나더라니까. 물에 젖어 원숭이 몽키 매직 몽키 신바람 이 박사. 자, 이수진 조금 다릅니다. 기자, 죄송합니다. 네. 예, 아무튼 자, 네. 제가 이거를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과 저희 제작진의 이 사전 수기 끝에 이수진 기자 이 두 사람한테 좀 시켜보자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 기자 준비했잖아요. 보여주셔야죠. 근데 저는 제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박지훈 변호사보단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어이구야. 빨리 해봐 그럼. 야, 이거 오늘 레전드 나오나요 이거? 머리 졌습니다. 양말 졌습니다. 머리부터 양말까지 모두 다 졌습니다. 네. 자, 지금 캐나다 동부 예. 프레데릭튼시에서 재택근무하고 계시는 박은순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예, 캐나다 지금 현지 시간이 한 아침 7시쯤이죠. 아무리 외국에 계셔도 광고는 봐주셔야 합니다. The fight is done. We lost. Stay hidden. Jedi cannot help what they are. Where is he? 오비완 케노비가 6월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됩니다. 잠깐만요. 파티입니다. It's cheese time. 치즈 파티. 치즈 큐빅 파티. 즐거움이 완전 넘치즈. 맛있는 순간 렛츠 파티. 치즈 큐빅 파티. 지하철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여성은 오랜 기간 따돌림을 당해 왕따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재판 과정을 들여다봅니다. 자, 기억나실 겁니다. 나 경찰 백 있어 하면서 9호선에서 아버지 뻘 되는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막 이렇게 찍어내렸던 그 여성. 어제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요. 이 최후 변론에서 자신의 어떤 트라우마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어릴 때 왕따를 당해서 저랬다고요? 네. 지하철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때린 20대 여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여성 폭행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10년 동안 왕따를 당해서 트라우마가 있다 이런 건데요. 그런데 사건을 다시 짚어보면 이런 주장이 좀 어색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이 여성 지난 3월에 지하철 바닥에 침을 뱉었고 이걸 60대 남성이 말리자 이 남성을 휴대전화로 폭행하면서 더럽다고 모욕을 했는데요. 이 왕따 트라우마랑 폭행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웃기고 자빠졌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양 변호사님 납득이 되십니까? 글쎄 뭐 본인은 아마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저게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심리 전문가가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피해의식이 생겼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또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아니 그거랑 또 노인 폭행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간호조무사로 일을 해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예.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르신들을 많이 대하게 되는데 그때 또 이게 좀 싫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근데 본인이 그냥 제가 뭐 일반인 입장에서 심리 전문가 아닌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 왕따를 당했으면 피해자의 심경에 공감을 하면 진짜. 오히려 약자에 대해서 더 보호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거꾸로 뒤집힌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양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노인 혐오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쳐요. 아니 근데 이건 노인 혐오가 아니라 자기가 먼저 지하철 그 전동차 안에 침을 뱉어서 아이고 그 젊은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저렇게 한 거라고요. 승현님. 저는 제가 판사면 아까 뭐 네티즌 분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제 머릿속에 8개 단어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천지분간 안 되고 얼토당토하지 않는 말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들 수가 없는 게 저는 더 무서웠어요. 만약 간호조무사를 하면서 노인에 대한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진짜 아까 앵커 주신 대로 노인에 대한 혐오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인 거거든요. 분명히 자기가 먼저 침을 뱉고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른에게 그 어른이 더럽다라고 이야기했다면 그냥 법정에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선처를 받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성이 네. 정신과 진단을 제가 받겠습니다. 받아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 범죄가 중한 범죄입니다. 특수상해죄가 되고요. 위험한 물건이 됩니다. 휴대전화를 저렇게 사용하면요. 특수상해죄에다가 모든 범행 장면이 화면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법정에 저게 틀어졌겠죠, 아마도.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요. 실형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상황에서 피고인인 이 여성이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뭐 최후 진술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그동안 진단을 안 받은 게 후회스럽다. 정신과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 거는 그래서 이게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동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정신적인 문제가 현재는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정신적 문제에 의해서 이런 범행이 일어났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실형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어떤 최후 진술을 한 게 아니냐. 다만 그런 얘기는 해요. 반성하고 살겠다 얘기를 합니다. 예. 진심된 반성이라면 뭐 실형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실형의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피해자 60대 어르신 아니겠어요? 네. 예, 얘기를 해주시죠. 이 여성이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는데요. 합의를 하려면 먼저 피해자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 피해자가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면서 이걸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의 변호사는 합의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노력을 하고 있다. 정신적 치료도 받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내 정보를 저 피고인 측에 알리지 마라. 난 합의할 생각 없다. 엄청 지금 강한 입장이신 것 같아요. 상처를 많이 받으셨겠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어찌 보면 이제 본인의 피해를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필요할 수도 있는데 합의를 전제로 해서는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뭐 1심이 됐든 항소심이 됐든 이 여성의 처벌 여부는 그 합의 여부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할 겁니다. 예. 실제 그러니까 정보는 안 알려주더라도 합의 자신이 받아야 될 정당한 배상은 받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지금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좀 계속 좀 지켜보죠.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택시기사에게 난동을 부린 승객들의 모습을 담은 제보 영상을 공개합니다. 영상에는 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택시 승객 난동 사건을 따라가 봅니다. 자, 이 택시 승객, 진상 승객들의 정말 난동 영상 같은 거 저희가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요, 기사님이 직접 저희에게 JTBC에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이 기자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 택시기사님이 콜을 받고 이 콜 승객을 태우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잠깐 멈춘 사이에 젊은 남성이 담배를 피우면서 택시에 올라탄 겁니다. 이 택시기사는 예약 택시이기 때문에 다른 손님을 태워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남성은 욕을 하면서 그냥 출발해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고요. 담배를 끄라고 하니까 더 난폭해졌습니다. 자, 지금 이게 저는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른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온 예약 택시였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문을 열고 그냥 탑니다. 그러면서 담배를 손에 이렇게 들고 말이죠. 그 장면 직접 한번 보시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해가지고 제가 실은 이 영상을 지금 저희가 아까 이 블러를 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저는 이 날것의 영상을 봤어요. 정말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손이 막 부르르 떨리더라고요. 일단 체크포인트 먼저 짚어보죠. 내가 가는 길이 길이야 라고 진짜 저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 영상 직접 한번 보시죠. 자동 결제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우리
아파트 먹는 거. 뭘 안 가? 가. 아니, 코를 가. 아이고, 그냥 가. 담배를 어떻게 써보십시오. 나한테 맨날 너 참았지. 가! 내가 가는 길이 길이니까 가. 내가 찼어. 가. 박 변호사님. 네. 진짜 맥락이 없어요. 그냥 타서 야 어디 저 지금 예약을 콜을 받아서 그렇죠. 아이씨 가이 하면서 막 욕을 팍팍팍팍 하는데 진짜 보면서 막 제 손이 떨리더라니까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화가 나는 상황인데 뭐 문신 같은 것도 하고 조직 폭력배 같은 이렇게 행동하는데 실제로 또 조직 폭력배는 저렇게 행동은 또 안 해요. 정말 조직 폭력배들은 정말 좀 센 사람들은 정말 뭐 술에 취했는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게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기사님이 봤을 때는 위협적으로 느낄 수가 있고 폭행적 요소가 지금 있어요. 발로 차기도 하고 이 단순 폭행이냐 단순 협박이냐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시동이 걸어져 있고 운전이 가능한 상황이면 특가법상의 운행자 폭행, 운행자 협박죄가 가능하거든요. 뭐 그거하고 지금 그걸 뭐 알는지 모르는지 그걸 떠나가지고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말할 수 있는 얘기를 했는 건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욕으로 일관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얘기만 하고 글쎄요. 이게 지금 21세기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자체가 참 놀랍습니다. 승현님. 네. 저희가 말이죠. 지금 블러를 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공개할까요? 제 마음은 공개하고 싶은데 그러면 저 사람 분명히 이 JTBC를 명예훼손죄로 다시 또 고소. 명예훼손. 네, 그렇죠. 내 명예가 훼손당했다. 그럼요. 그다음에 또 초상권 침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 사람 행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자기 중심이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다. 이게 뭐 분노 조절도 아닌 거예요. 분노 조절이라는 건 제가 앵커하고 이야기하는데 앵커가 저한테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감당할 수 없는 말로 제가 화를 급격하게 냈을 때 분노 조절인데 우리가 저 영상을 볼 때는 이렇잖아요. 작정하고 들어와서 작정하고 화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저는 100% 운전자 폭행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블로우를 볼 수 없지만 그 기사님이 저 블로되지 않는 그 영상물을 경찰에게 제공해서 경찰을 통해서 운전자 폭행죄로 고소하시면 아마 즉위 처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 변호사님.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이 기사님께 개인적으로 좀 연락을 드려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도 뭐 이게 어떻게 된 맥락이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들어야 뭘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릴 거 아니에요. 대응을 안 하세요. 왜냐면 지금 저 일을 겪으시고 너무 큰 쇼크를 받으셔가지고 트라우마 생기신 거죠. 이제 운행하시면서 손님들 태울 때 또 갑자기라도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깜짝깜짝 놀라실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뭐 저도 처벌을 하고 배상을 해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인데 이 공중 택시 예전보다 훨씬 깨끗해지고 기사분들도 많이 친절해지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저도 이제 차를 자주 이용해 보면 그런데 승객 문화는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운행하는 택시 문화는 많이 개선이 되는데 이용하는 고객들은 아직도 가끔 저런 분들이 있어서 참 머리 아픕니다, 진짜. 예. 자, 승현님. 네. 제가 진짜 그 타투이스트들을 저는 존중합니다. 정말 그분들의 취향과 기호. 근데 꼭 저런 인간들 때문에 그 문신한 사람들이 꼭 무슨 욕을 먹습니다. 저 보면요, 저는 그 날것의 영상을 봤다 그랬잖아요. 온 몸에 그냥 아휴, 진짜 정말. 사실 뭐 자기 몸에 자기가 무엇을 하든 그거는 개인의 자유일 수가 있는데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머릿속에 정말 떠올랐던 게 우리보다 조금 오른쪽으로 가는 옆 나라에 가면 택시를 탈 때 우리가 택시 문을 여는 게 아니라 택시 운전사가 문을 자동으로 열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도 콜 받고 가는 차가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타게 되는데 절대로 저런 걸 좀 막기 위해서는 그 자동문을 좀 만들어주는 것, 그래 택시 기사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택시 노조분들과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림막 좀 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손님이 택시 운전자에게 폭행할 수 없도록 좀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가림막을 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택시 기사님들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가림막을 좀 설치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상 원본을 어디서 볼 수 있냐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묻고 계시는데 저희 JTBC의 제보 영상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 또
다른 택시 영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만취한 유튜버가 택시 기사님에게 고성과 욕설을 퍼부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모두가 보고 있어. 자, 이 기자 이건 또 뭐죠? 네, 자동차를 소개하는 유튜버가 있는데요. 새벽 3시에 술에 취한 채 라이브 방송을 켜고 택시에 탄 겁니다. 네, 택시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도 참 문제라면 문제인데 이 유튜버가 갑자기 택시 기사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300명의 구독자가 보고 있었고요. 이 유튜버가 분당 정자에서 일산으로 가달라고 했는데 이 거리가 65km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거리를 왜 20분 만에 못 가느냐, 왜 영등포를 지나가느냐 이렇게 진상을 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막 행패를 부리는 거를 생방송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영상 직접 한번 보시죠. 제가 왜 잠실로로 왜 가냐고요? 가요. 아니 어차피 지금 요금 지금 정한 거잖아요. 아니요, 요금을 떠나서 기분이 너무 나빠요. 제가 여기를 왜 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영등포 로터리를 왜 타냐고요. 제가 지금 영등포 로터리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아니 저는 내비가 좀 가져 좀. 저기 사장님 죄송한데요. 무슨 소리 하세요? 예? 모든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아니 어차피 지금 요금 지금 정한 거잖아요. 물론 요금이 떠나서 애초에 사장님 속이지 맙시다. 우리가 앞서 보신 그자와 굳이 하나 그래도 차이점이 있다면 방금 보신 저 유튜버는 욕을 하면서도 그래도 존칭은 씁니다. 마지막에는 존대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열받는 일이죠. 더 기분 나쁘지 욕하면서 않을까요? 존대하는 게. 그리고 예전에 진짜 뭐 가는 경로 가지고 뭐 신랑이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지금 기사님 딱 얘기하시잖아요. 내비게이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 관련 유튜버라면서요. 예.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저거를 더군다나 제일 마지막 부분이 가장 이 기사님 입장에서 상처였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 아하. 그럼 뭐 이게 사기꾼이라는 얘기예요, 기사님한테? 이것도 술 먹고 했다고 하지만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네요. 예. 아니 약간 뭐 분노 조절이 있나 싶기도 하고 승 의원님. 네네. 모두가 보고 있어요. 속이지 맙시다. 막 버럭버럭 그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존대를 하려면 그냥 쭉 존대를 하든가 욕하면서 존대를 하는 건 뭐예요 도대체? 사실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저희가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평가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존재의 평면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분명히 이 사람 말했던 모두가 보고 있어요. 속이지 맙시다라는 말을 자기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뭐가 됐든 몇백 명의 사람들이 보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논란이 됐겠죠. 자, 그랬더니 이제 친한 한 연예인, 가수와 함께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사과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것도 잠깐 보고 가시죠. 비비고 지나갈 생각이었으면 형 여기 안 왔다. 짧게 딱 얘기해. 정말 큰 실수를 했고 내일 통화를 해서 기사님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를 드릴 예정입니다. 내일 무작정 찾아가서 피해 입히지 말고 제가 찾아뵙고 사과 드리고 싶은데 시간 내주실 수 있느냐고 정중하게 물어보고 가서 사과해. 네. 무조건 뭐 기사님이 뭐 보기 좀 바쁘시다 하시면은 제가 허리 펴고 똑바로 하는 야.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6분 정도 이어지는 사과 영상이었는데 저희가 좀 짧게 편집을 했습니다. 알렉스 씨네요. 가수 알렉스 씨네요. 예. 그 사람이 왜 나온지 뭐 깜짝 놀랐는데. 개인적인 친분이 있나 봐요. 친분이 있고 그걸 보고 알렉스 씨가 화가 나서 아마 사과를 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과하는 영상이 이제 나오는데 일단 뭐 사과를 하겠다라고 술을 안 먹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또 유튜버거든요. 유튜버를 통해서 그날 뭐 술을 먹고 했는지 몰라도 이게 뭐 돈이 되기도 하고 조회가 늘기도 하고 그 조금 과장해서 자꾸 행동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사도 그렇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택시 기사님은 상당히 당황했을 거고요. 제가 뭐 분당 쪽에 살다가 일산에 한 번씩 가면
그럼 못 가요. 그게 1시간 반이 걸리는데 뭐 그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시청자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닌가 전 조심스럽게 추측이 되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과장되게 행동을 해가지고 기사님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할 겁니다. 앞으로도. 예. 그래서 뭐 알렉스 씨가 어째 중간에 지금 사과를 하게 만들긴 했는데 뭐 이것도 사실은 영상으로 또 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유튜버 이거 좀 조심해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양 변호사님. 일단 저희가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렸잖아요. 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과 영상도 올리고 했으니까 일단 좀 저는 두 번째로 좀 밀어놓을게요. 네. 아까 그 첫 번째 그 인간. 네. 이건 전 진짜 저 부르르 떨렸다니까요, 제가. 아까 네? 박준 변호사도 얘기를 했지만 특가법상의 폭행이 분명히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사람 몸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특가법에서 운전자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이유가 2차 그 사고 같은 걸 예방하기 위한 거잖아요. 저 상황에서 발이 날아오는 거 보고 기사님이 놀라셔서 차를 갑자기 멈추거나 방향을 틀거나 하면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폭행도 폭행이지만 협박이라고 충분히 받아들였을 만큼 정말 거친 말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기사님이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진정이 되시면 예. 사법적 구제를 좀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참고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 20일 오전 6시쯤 119 종합상황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어머니가 계단에 쓰러져 있다는 아들의 신고 전화였습니다. 경찰은 아들의 신고를 근거로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것으로 봤는데요. 하지만 시신에서 타살 흔적이 발견돼 살인사건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피의자를 특정해서 긴급 체포하게 되는데요. 피의자는 바로 최초 신고자였던 아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들 모자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신고자가 아들이고 어머니가 사망을 한 사건입니다. 네, 어머니가 숨졌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20일 새벽 6시였는데요. 신고자는 아들이었습니다. 상가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계단에서 어머니가 숨진 채 발견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고를 한 건데요. 경찰은 일단 변사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신에서 타살의 흔적이 발견이 된 겁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살인 사건으로 전환해서 수사를 했고 아들을 피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자, 이게 사고인 줄 알았는데 사건, 그것도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사고사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어이가 없어요. 상처가 다르죠, 분명히. 그리고 그렇죠. 대한민국 경찰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이 우스워요? 당연히 경찰도 봤더니 그냥 불렀다라고 보기엔 상처 부위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부검을 해봤더니 이게 머리에 뭔가를 분명히 맞은 것 같이 보인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당연히 수사를 할 수밖에 없죠. 자, 아들이 말이죠. 이 당일 행적을 경찰에 진술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뭔가 냄새를 맡았다고요, 경찰이. 그렇죠. 경찰이 의심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부위도 마찬가지지만 CCTV 영상을 봤을 때 피를 묻은 또 흔적 같은 것도 있고 가장 결정적으로 지금 의심했던 부분은 이른바 알리바이죠. 이 현장에 있었던 그 부재 증명 알리바이로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조금 안 맞았던 거예요. 사건 당일 5월 19일인데요. 본인은 7시 반 내 외출했다가 11시에 돌아왔는데 어머니 집에 있는 거 확인하고 잤다라고 요렇게 진술했습니다. 근데 이 진술을 확인해 보니까 7시 30분에 외출했던 거는 맞는데 중간에 집에 확 돌아왔어요. 지인들하고 만났다가 9시 20분에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한 30분 있다가 한 10시쯤에 다시 외출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또 돌아왔고요. 그래서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11시쯤에 돌아와서 잤던 게 아니고 중간에 왔던 적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CCTV나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당일날 오후 6시에 아들하고 어머니가 귀가한 이후에 아무도 그 상가에 들어온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이 아들을 특정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알리바이가 깨진 겁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증언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얼굴과 옷에 핏자국. 자, 그런데 저거를 누가 본 사람이 있었던 건가요? 아까 박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대로 7시 30분에 1차 술자리가 있었는데 1차 술자리에 동석했던 친구가
이 남성 얼굴과 옷에 피가 묻었다라는 걸 진술합니다. 이러니까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경찰에 CCTV를 착 땡겨 오는 거죠. 근데 CCTV를 보니까 정말로 당시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기 전 아들의 상의, 하의에 그다음에 운동화에 피가 묻어 있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사고였다고 자기가 신고를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식의 속속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당연히 범행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런데 처음에는 부인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아들이 어머니를 내가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들 명의의 큰 채무가 발견이 됐는데요. 아들은 내가 해외 선물 투자를 하다가 4억 원 정도 빚을 졌다. 그런데 이 빚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를 살해했겠느냐 이런 식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는데요. 다만 계획살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랑 돈 문제로 다투다가 잘못 밀었다면서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말한 겁니다. 흉기에 대한 진술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데 아직 무엇으로 어머니를 사망케 했는지 증거물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승 의원님. 네네. 지금 이 피의자가 진술하는 거는 방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과학수사연구원에서 나온 부검 결과와 다른 거잖아요. 정말 우발적으로 이렇게 밀쳤다라고 하면 굴러떨어지는 그 상처가 나타나야 되는데 머리 부분에 분명히 상처가 존재를 했고 그 상처는 분명히 우발적인 어떤 계단에서 추락을 하면서 나타나는 상처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도 이 부분을 주목하고 과실이 아니라 살인죄로 수사를 진행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더 충격적입니다. 이번에 어머니가 계단에서 굴러서 사망한 그 사고인 줄 알았지만 사건이죠. 그 사건 말고 이미 뭔가 전조가 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1월에 이 아들이 부모님을 태우고 트럭을 운전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 바람에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의식불명이고 어머니는 그때 전치 10조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고가 계속 겹쳐요. 아버지는 병원에 계시니까 어머니 혼자 사시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 집에 또 불이 났다라는 거죠. 5월에. 그래서 또 이 상가에 또 옮겨서 지금 지내고 계시던 가운데 이런 일이 터지니까 그러면 이건 뭔가 의심스럽지 않으세요? 더 추가로 밝혀봐야겠지만 그렇습니다, 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방금 양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사고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생을 살면서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사고들이 진짜 짧은 기간 동안 동시다발로. 매우 이상하죠. 매우 이상합니다. 사실은 이 비슷한 패턴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이은혜 사건들을 보면 똑같은 사건들이, 유사한 사건들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반복이 됐었고요. 결국 그거는 보험 관계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도 우발적 사고라 하는데 과연 우발적 사고인지, 어떤 계획적 사고인지, 또 보험 관계, 특히 부모의 보험 관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이 보험의 수령자는 누군지 등등이 앞으로 이제 수사기관이 조사해야 될 부분이고요.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들이 지금 정확하게 진술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왜 살해를 하게 됐는지 그것들을 확인할 것으로 지금 볼 것 같은데 뭐 지금까지는 아직 살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요. 정황상 봤을 때는 반복되는 게 사실 조금 걸리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네요. 하지만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네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술집에서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벌써 뭐 미성년자 딱 나오자마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혈압 올라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저의 새벽 3시에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노래방에 남성 2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맥주 2병을 시켰는데요. 이 사장님이 맥주를 이제 제공을 하자 갑자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돈을 내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이 사장님 이 남성들보다 먼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이 남성들은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남이성년자인데, 예. 자, 그러니까 술을 주문했어요. 맥주 2병이 나왔습니다, 노래방에. 자, 딱 술이 딱 테이블 위에 술을 갖다 놓으니까 나 미성년자인데 사장님 내가 신고할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미성년자인데 중학교 2학년 학생들입니다. 중학생들이죠. 중학생 2명이고 15살 정도 되는 학생들인데 아저씨 술 주세요가 술을 받은 다음에 받자마자 어허이 참 내 중학생인데 술 파셨네. 신고해야 되겠네. 라고 한 겁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팔았을 때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가게 주인이 상당히 당황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딱 그 박 변호사님이 지금 잠깐 뭐 연기를 해주셨는데 연기가 아니고요. 예. 예. 네. 아무튼 그걸 딱 듣는 순간 야 이거 완전 선수인데 이거 라는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아니나 달러? 그러게요.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5일 동안 7차례나 비슷한 방법을 썼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59만 원 가량을 업소 사장님들에게 뜯어냈고요. 경찰에 잡혔어도 경찰이 이게 이런 짓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안 그랬다고 잡아뗐대요. 근데 계좌이체 내역을 금방 열어보니까 그냥 다 나오는 거죠. 하하. 야, 이게 JTBC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거기 보면은 이 단반 포차 거기에서 이제 그 위조된 신분증 제시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주민증 검사를 그냥 딱 넘어가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미성년자나 해가지고 영업정지 2개월 받잖아요. 그 드라마 속에서. 맞아요. 자, 그런데 특히나 요즘에 아무리 중학생, 심지어 초등학생 고학년만 돼도 야, 이게 성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딱 아주 이용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술을 판 사람과 술을 이렇게 마신 사람. 근데 판 사람만 처벌을 받으니까 신고해봐. 청소년 보호법이 그렇게 되어 있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술을 판 업주만 처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진짜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리 어른인 듯하게 보여도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그 사람이 신분증을 위조했는 것은 그 다음 문제겠지만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노래방에 들어오게끔 하고 특히 주류에 관련된 문제는 더더욱 그렇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노래방 사장님 어떻게 눈치를 챈 거죠? 자, 이게 업주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돈을 지금 뜯기는 상황이 되니까 이 온라인 대화방, 우리 카톡이라 하는 그런 곳에 이제 업주끼리 이제 방들이 있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 미성년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것을 이미 이제 알아서 지금 한 것 같고요. 사실 미국에 가보면 이거 좀 믿긴 좀 어렵겠지만 제가 미국 잠깐 갔을 때 제가 술을 좀 구매를 하러 갔는데 그 주민등록 달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40살이었습니다. 이상합니까? 근데 그건 너무 지금 카메라 감독님들 다 웃으셨어요. 웃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도 습관화가 돼 있거든요. 혹시 티네이저 아니냐고 묻더라고. Are you teenager? 아니라고 하면서 제가. What are you talking about it? 그렇지면 제가 신분증을 줬는데 저는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도 예.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그럼 몇 년도? 그러니까 그때 한 40살 정도 됐었는데 되게 어려 보였나 봐요. 예. 그래요. 네. 우리 박 변호사님 곰돌이 상이다, 네. 어려 보인다, 많이들 그러시니까요. 필요합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양 변호사님,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사장님, 이번에 그 협박을 당한 사장님 같은 경우 뭐가 됐든 술을 내어준 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과를 좀 따져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런 비슷한 사건들을 좀 했었는데 요즘 굉장히 철저하게 실제로 문의를 하거든요. 검사를 하는데 아마 속였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새벽 시간대에 요즘 마스크도 하고 들어오니까 간과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저도 이 사건을 하게 된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벌금도 벌금이지만 영업정지가 너무 무서워요. 그게 제일 한 달, 두 달 문 닫아버리면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경솔하게 이 사장님들이 그렇게 술을 팔진 않았을 텐데 그 사정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일 분노 포인트가 이거지 않습니까? 저 애들, 저 녀석들, 승현님. 네네. 얘네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처벌해야죠.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겠죠. 아니, 술을 판 업주가 영업정지를 당한다면 이들이 지금 이야기했는 건 그거잖아요. 우리 미성년자한테 당신 술 팔았잖아 라는 걸 가지고
공갈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영업정지 당하는 걸 무서워서 내가 여기에서 당신에게 돈을 넘겨주는 거니까 형법상 당연히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2명 이상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폭처법에 따라서 공동폭행죄, 공동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까요. 이때는 아마 형기의 2분의 1까지 가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들여다봐서 특히 형사미성년자 아니니까 이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는 보호처분도 되고 형사처벌도 되니까요. 이런 어떤 죄질이 나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지금 김혜민님께서 네. 어딜 봐서 미성년자로 하냐고. 자, 2010년 정도에 버지니아 샤롯스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 버지니아 어디요? 샤롯스빌이라고 주도입니다. 거기서 제가 좀 잠깐 뭐 연수 같은 거 해서 샤롯스빌. 샤롯스빌 제과점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 도시 이름이고요. 거기서 마트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맥주 구입하는 과정에서 유티니어죠. 티네이저 이렇게 해서 신분증을 제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무더위에 지쳐가던 2014년 7월 밤 9시를 넘긴 시각 경찰서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한 빌라에서 비명에 가까운 아이 울음소리가 멈추지 않는다는 신고 전화였습니다. 경찰이 현관문을 열자 집안에는 쓰레기와 곰팡이가 가득했고 그 속에서 강마른 8살 아이가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상한 악취가 났습니다. 방 한 구석, 빨간 고무통이 수상했습니다. 이 고무통을 열어본 경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 안에 심하게 훼손된 시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체 이 집에선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오늘 사건 연구소는 의문의 시신, 고무통 살인 사건을 분석해 봅니다. 일명 이 사건의 이 언론에서 당시 불렀던 명칭이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 사건. 지난해 2월 저희가 자신의 어머니 시신을 이 빌라 옥상 고무통에 30년 동안 거의 미라처럼 보관을 했던 아들의 어떤 그런 사건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고무통 안에 시신을 네, 고무통이 발견된 집 이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이 집은 방 2개, 거실과 베란다가 있는 17평 빌라입니다. 안에는 파란 쓰레기 봉지가 가득 쌓여 있었고요. 선풍기, 자전거 같은 각종 폐기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방에서는 아이가 영양실조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고무통이 발견된 곳은 작은 방이었습니다. 고무통은 높이 80cm 정도의 커다란 크기였습니다. 저 지금 보시는 저 집에서 8살짜리 아이가 영양실조 상태로 발견이 됐다. 자, 그럼 이 기자가 당시 상황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죠. 네, 2014년 7월 29일 밤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요. 경기 포천의 한 빌라에서 아이가 악에 바친 듯이 울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하면서 이웃이 신고를 한 건데요. 경찰과 소방이 출동을 해서 집에 들어가 보니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 아이가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을 했는데요. 이 냄새가 시작된 곳이 지금 보시는 그 빨간색 고무통이었습니다. 이 고무통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서 남성 백골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왜 애가 저기 혼자 있었을까요? 엄마가 가둬놓고 나갔으니까요. 엄마가 8살 아이인데 문을 잠그고 학교도 못 가게 한 상황이었던 거죠. 2달 가까이 굶어서 글자 그대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를 그냥 그 집에 둔 채로 가끔 가다가 들려서 빵하고 우유 한 번씩만 주고 저렇게 방치를 해뒀던 거예요. 이게 무슨...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그 백골로 발견된 시신, 도대체 그 시신 누구의 시신이었느냐?
자, 시신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에? 2개가 됐었습니다. 두 구가요? 2구가 있었습니다. 시신 밑에 보니까 다리가 보였고 그 다리를 확인해 보니까 이게 시신이 시간이 지나면 사실 백고라 같은 게 되거든요. 네, 이 시신이 백고라가 되는데 이게 아마 온도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백고라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젓가락 표현하기 좀 그런데 이게 온도가 적절하지만 이게 백고라 안 되고 이 좀 흐물흐물한 상태까지 돼 있는 시신이 하나 더 발견이 된 겁니다. 이게 진짜 약간 지금 식사 시간이어서 말씀 자기 좀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못 드리는데, 근데 이 오래된 시신 자체는 이 예전 남편으로 2004년도에 숨진 것으로 지금 추정된 그런 상황입니다. 하하. 자, 그렇다면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엄마가 범인이었던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이 경찰 입장에서는 범인으로 특정을 했는데 본인은 이제 그 남편을 살해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이 남편은 외국인 외국인 숙소에 이제 거주했던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고 10년 전에 자연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너무 사랑하는 바람에 장례나 이런 걸 정확하게 치르지 않고 이렇게 유기를 했고 여기에 보관을 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식사 시간이다 보니까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좀 어떤 이 사건 상황을 좀 전달해 드려야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는데 지금 저 빨간 옷을 입은 여성이 엄마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다른 한 구의 시신 누구였습니까, 그건? 아까 또 다른 한 구는 2004년에 사망한 이제 남편이었고 제일 처음에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외국인 내연남이라고 제일 처음에는 주장을 했었는데 이제 손에 지문이 남아 있어서 지문을 좀 확인해 보니까 역시 한국계 내연남이었습니다. 2013년에 이미 사망을 했는 것으로 밝혀졌고 사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지금 사망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여성의 진술이 오락가락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두 명의 이제 시신이 발견된 건데 한 명은 남편, 또 다른 한 명은 내연남입니다. 자, 그런데 내연남의 경우는 둘이 싸우다가 수면제를 내가 먹여서 살해를 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남편의 경우는 자연사다. 특히 심지어 앞서 제가 30년 동안 자기 어머니 시신 이렇게 보관했다고 했다는 것처럼 내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이거를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가 보관을 했었다. 자연사한 남편을. 이게 선뜻 이해하기가 힘든 진술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씨와 이 남편 박 씨는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은 1985년에 한 의류 공장에서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고 아들 둘을 낳고 살았는데요. 그런데 10년 뒤 둘째 아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아들이 서 있었는데 덤프트럭이 달려오다가 넘어지면서 아들이 이제 깔려서 숨진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씨는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리면서 신경안정제를 먹기 시작했고요. 이 씨는 이 사고가 남편 때문에 벌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남편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요. 사망 1년 전부터는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하면서 몇 달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은 이 아내 이 씨에게 남편을 살해할 동기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드러난 충격적인 증거. 부검을 해봤더니 남편 그리고 살해했다고 인정한 그 내연남의 몸에서 같은 약물이 발견이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내연남을 살해했다라는 방식이 그 약물을 먹인 상태에서 좀 힘겨워할 때 교살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남편의 시신 간으로 추정되는 조직에서도 같은 성분이 나왔으니까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거 아닌가라고 경찰과 검찰에서는 봤던 거죠. 그리고 동기도 조금 전에 이제 말씀 드리신 것처럼 다른 여성과의 관계가 있었다. 가정 불화 때문에 그게 동기가 됐을 것이다라고 경찰과 검찰은 봤어요. 그래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 여성에 대해서. 네. 자, 1심 재판 어떻게 나왔습니까? 살인도 있고요. 지금 사체 유기도 있고요. 아동을 지금 방치했죠. 아동학대 방임죄까지 적용이 됐는데 1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도 이 독실아민이라는 그 다량의 수면제를 이용했던 거 이것을 이용해서 살해를 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살인죄를 인정했고 또 자연사했거나 남편이
자살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극단 선택에서 매우 낮다라고 해가지고 살인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24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1심 재판부는 내연남도 남편도 모두 이 여성이 살해를 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징역 24년이 나왔는데, 그런데 2심으로 가서 이게 좀 달라집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남편의 시신이 너무 늦게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같은 약물이 검출이 됐는데 간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검출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확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 다른 부분, 그러니까 내연남을 약물의 힘을 빌어서 결국엔 다른 방법으로 해쳤다고 했는데 그럼 몸에 다른 흔적이 남편도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게 아니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 2심 법원하고 대법원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증명된 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편의 사망에 대해서는 무죄를 두고 봤습니다. 의심은 가지만. 네. 자, 승현님. 네네. 뭐가 됐든 일단 정황만 놓고 보면 그 내연남과 남편을 이 이모 씨가 살해했을 거라는 게 일단 합리적인 의심은 충분히 들잖아요. 근데 뭐가 됐든 그냥 이 남편에 대해서는 의심에서 스톱이 된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밖에 사실, 될 수는 없었다 이런 거네요. 이제 후배 판사님들하고 가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판사가 제일 처음에 법정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깨끗한 흰색 그 도화지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도화지에 검사가 이걸 90% 이상 검정색으로 채워야 유죄 판결이 나오는 건데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정황에서는 분명히 남편의 사망도 분명히 동기도 있고 그 동기에 추정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그 판사의 마음에, 그러니까 검사가 판사의 마음을 90% 이상 채우지 않았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너센트라 그래서 정말 죄가 없는 사람과 not guilty라 그래서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은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는 우리 형사소송법의 원칙상 이렇게 되는 것인데 아까 24년 나오고 18년 나왔잖아요. 근데 그 전제가 심신미약은 인정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이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형이 그렇게 많이 낮아지지는 않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연남을 살해하는 방법도 교살 그러니까 수민제를 먹여서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정도의 형량으로 한 18년이 나왔다면 그 부분은 충분한 형량이 좀 확보되는 건 아닌가. 심신미약을 인정했음에도 18년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주인공 동물이죠. 태국으로 가보시죠. 자, 도로 위에 한 남성이 엎드려 있습니다. 하수구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남성이 손을 쭉 뻗어서 무언가를 잡더니 자, 막대기 하나를 하수구 밖으로 끌어올립니다. 동물이 어디 있죠, 근데? 네, 근데 이를 본 다른 남성도 다급히 막대기를 붙잡는데요. 놀랍게도 강아지 한 마리가 저렇게 막대기에 매달린 채 끌려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를 구조한 거예요, 지금? 네, 하수구에서 강아지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이 구조대원들이 출동을 한 건데요. 구조대원들이 하수구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강아지를 발견을 했고 아이고야. 곧바로 구조에 나섰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하수구에서 저 강아지만 있었던 게 아니라요. 지금 옆에 친구 있잖아요. 또 다른 강아지도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날 무려 4마리의 강아지를 구했다고 하는데요. 비가 많이 와서 이 하수구에 물이 넘쳐 흘렀고 동네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저렇게 구조를 해서 다행입니다. 현재 강아지들은 동물보호소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가 됐든 목숨을 건졌다니 천만 다행입니다. 자, 두 번째 픽,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저 뭐야? 네, 송아지 한 마리가 이불 위에 누워 있는데요. 이불을 꼭 덮은 채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옆에 누워서 이렇게 송아지를 만지고 있는데도 송아지는 깊은 잠에 빠진 모양인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할머니와 이불 위에 누워 있는 모습이 꽤 익숙해 보이죠? 근데 송아지를 집 안에서 키우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좀. 예?
네, 근데 저 송아지는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올해로 75인 이 할머니는요, 얼마 전에 마당 뒤 들판에서 이 송아지 한 마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송아지가 어미한테 버려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할머니가 곧바로 이 송아지를 입양을 했다고 하고요. 그 뒤로 지금까지 송아지를 마치 자식처럼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송아지도 보니까 할머니를 진짜 엄마인 양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보시는 것처럼 할머니에게서 떠나지 않고 있는 건 물론이고 머리를 저렇게 할머니에게 갖다 대면서 애교까지 부리는데요. 네, 할머니가 지난 20년간 물소를 키워왔다고 합니다. 근데 송아지와 각별한 유대감을 갖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예. 송아지와 할머니가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뭘 그렇게 그냥 뚫어져라 보고 계세요. 귀여워서요. 네. 아주 귀여운데요. 네. 그게 답니까? 뭐 송아지한테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박 변호사님 그 예? 아까 예?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그거 있잖아요. 그거 다시 해달라고. 아마존? 아마존. 소울리스자? 소울리스자. 물에 젖고 몸에 젖고 AMOZON 익스프레스 아마존 익스프레스. 자, 세 번째 픽 영국으로 가보시죠. 아이 참. 아 이건 뭘까요, 양 변호사님? 네, 한 여성과 아이가 풀밭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기가 뒤를 돌더니 배수구 쪽으로 네모난 거 보이시죠? 안 돼, 안 돼. 예. 근데 안 돼! 아이고, 안 돼! 아이고. 배수구 뚜껑이 열리면서 아이가 아이고. 배수구 안으로 빠지고 만 거예요. 갑작스러운 사고에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다급히 배수구 뚜껑을 열고 저 여성 배수구 안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거 너무 다쳤을 것 같아요, 이거. 예, 배수구 뚜껑이 제대로 닫혀있지 않았다가 아이가 뚜껑이 올랐으니까 이게 뒤집어지면서 맞아요. 배수구 안으로 빠져버린 상황인데요. 자, 배수구 안으로 들어갔던 여성 다시 모습을 드러내죠? 아이를 다행히 찾은 겁니다. 아이고. 잠시 후 아이와 함께 배수구에서 빠져나오는데요. 정말 아이 키우는 거는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한순간입니다. 아차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정말 다행히도 저기는 배수관 깊이가 한 1.5m밖에 되지 않아서 아이를 금방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아이 엄마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My name's Amy, I'm 23. So on Sunday I experienced probably the worst day of my life. Sort of yanked the drain lid off and I didn't even know if he was going to be alive. I couldn't hear him. 네, 자, 아이가 가벼운 뇌진탕 증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 외에 다친 데는 없었다고 하니까 정말 천만 다행이고요. 예. 아이 엄마 아직도 배수구만 보면 두려움을 느낀다면서 당시의 일이 공포 영화처럼 느껴진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아유, 승현님도 그 따님 키우면서 저렇게 아찔했던 적 있으세요? 가장 아찔했던 줄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버너라 그러죠. 예, 그 버너가 있는데 저희 집이 이제 인덕션이 없어가지고 버너가 있는데 이게 버너가 탁탁탁탁 움직이는데 제가 하지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되게 이렇게 이쁘잖아요. 탁탁탁탁탁 하면서 불이 탁 붙는 게. 그러니까 그걸 2번, 3번 하는데 아이가 이거 머리가 좀 길었어요. 이제 머리 쪽으로 이렇게 불이 붙는 듯한 아이고. 느낌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 인덕션으로 바꿨어요. 자, 네 번째 픽 베트남으로 이어갑니다. 왜 시켜요, 자꾸? 이건 뭘까요, 또? 예, 저 어느 가정집 마당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한 남성과 여성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장에 뭐가 있을까요? 밥을 먹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천장 쪽을 두 사람 다 자린고비? 쳐다봅니다. 글쎄, 화면 이쪽을 자세히 보면 또 바닥에 물이 출렁이고 있어요. 저 바닥입니다. 예. 비가 많이 온 탓에 물이 마당 안까지 들어온 것 같은데 이 사실 이들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기다려보세요. 깜짝이야. 예, 지붕이 무너지면서 물줄기가 바닥으로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조짐이 있었으니까 쳐다봤던 거군요. 그렇죠. 아마 뚝뚝 떨어지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지붕이 물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지고 만 건데요. 무너진 지붕 사이로 빗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밥을 먹던 남녀는 재빨리 자리를 피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이지만 밥 먹다가 다 젖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픽 프랑스로 가보시죠. 한 남성이 네, 파란색 긴 막대기를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팔목을 돌려서 막대기를 뒤집어 보는데요. 자, 손목에 보호대를 차고 있는 거 보니까 재활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팔이 좀 불편하신 분인가 봐요. 네, 이 화면 속 주인공은 아이슬란드 출신의 펠릭스 씨인데요. 20년 전에 수리를 위해서 전신주 위에 올라갔다가 감전돼서 추락하는 사고를 겪었다고 합니다. 3개월간 54차례의 수술을
맞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팔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펠릭스 씨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어떤? 직접 외과 의사들을 설득을 해서 프랑스 의료팀으로부터 양 팔과 어깨 이식 수술을 받게 된 겁니다. 세상에. 네, 15시간이 걸렸는데 그래도 대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요. 펠릭스 씨는 이 세계 최초로 두 팔과 어깨를 이식받은 남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네, 그렇죠. 이식을 우와, 받은 저거 건데요. 진짜, 보시는 우와. 것처럼 이렇게 저기 지금 혼자서 이식받은 팔로. 네, 혼자서 머리를 감을 수도 있고 저렇게 운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와. 더 좋은 건 사랑하는 손주까지 저렇게 품에 안을 정도로 많이 건강해졌다는데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새 삶을 살고 있는 이 펠릭스의 사연이 화제가 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와,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다 놀라고 계세요. 자, 마지막 픽 홍콩으로 가보시죠. 최근 홍콩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사진인데요. 인형 모습을 한 조형물이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머리와 팔이 부서진 건지 저렇게 잔해가 바닥에 흩어져 있는데요. 이 모습을 아이들과 어른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저 어쩌다 저렇게 된 거예요? 저 조형물이 높이가 1.8m의 황금빛 텔레토비입니다. 텔레토비. 네, 장난감 가게 직원들에 따르면 5살 아이가 저 조형물을 발로 찼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말을 들은 부모가 매장 측이 요구한 배상금 480만 원을 냈고요. 그런데 충격적인 반전이 드러났습니다. 아, 뭐가 또 충격적이에요?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 SNS에 퍼진 건데요. 매장 안에 저렇게 한꺼번에 사람이 몰리자 아이가 뒷걸음질을 쳤고 그러다가 이 조형물이 넘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도 좀 놀랐을 만한 사고였던 건데요. 조형물이 또 그리고 안전장치도 없이 방치가 됐다. 이런 증언까지 쏟아지면서 매장 측은 배상금 전액을 아이 부모에게 돌려줬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이가 일부러 장난치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뒷걸음질 치다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텔레토비에 저 색깔은 없는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 메가박땡 영화 관람권 이벤트 당첨자 소개해드려야 되죠? 보여주시죠. 자, 대구에 사시는 사반 가족 김영종님 가족입니다. 아내 박지현님, 따님 하은이, 하윤이 네 가족입니다. 하은이랑 하윤이가 아빠 우리 사진 언제 나와 하면서 매번 그냥 막 언제 나오냐고 졸랐대요. 자, 지금 나왔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아유, 화목해 보이시네요. 아, 저렇게 또 스케치북에 사건 반장 해가지고.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저녁 6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오미크론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